시간 함께할 김정필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정부가 미래 신산업 분야인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근간을 마련했는데요.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또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2030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수소, 또 수소자동차가 1위에 오르고요. 또 증시에서도 연일 수소차 관련주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무한에너지자, 또 청정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내연기관에 이어서 산업혁신, 또 그리고 경제 활력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경제인데요. 각국, 또 그리고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러한 수소경제, 또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 연구개발 경쟁, 그리고 글로벌 업체 간 합종연행, 제휴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황입니다. 수소경제가 과연 무엇이고, 또 수소경제의 중심인 수소차와 에너지 부분의 현황과 비전, 또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1차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현대차 연로전지사업부의 김세훈 상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원의 홍성환 석좌교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 때보다 바쁘신 세 분들일 텐데 이 세 분들과 함께 꿈의 또 궁극의 에너지인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승일 1차관께 먼저 질문 드릴 텐데 수소경제 로드맵이 과연 무엇인지, 또 2040년까지 계획과 세부 목표, 또 비전 어떤 것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석유와 석탄으로 대표되는 이제 탄소 경제에서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 경제로의 이행에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 수소 경제로의 이행이 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개월간에 걸쳐서 한 100여 분의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랜 기간 이 고민과 토론의 결과들을 모으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2040년까지 우리가 수소 자동차와 연료전지 등 주요 활용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고, 네. 아울러서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과 같은 전 밸류 체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근본 로드맵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소차 분야에서는 현재 800여 대 수준인 수소자동차의 보급 대수를 2022년에 국내 시장에 6만 7천 대, 그리고 네. 2030년에 85만 대, 그리고 2040년에는 290만 대까지 늘려가는 그런 보급 목표를 로드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이 용량을 2040년까지 내수 8기가와트, 그리고 수출용 7기가와트로 총 15기가와트 이상의 발전용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울러서 수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주기에 걸쳐서 수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저희가 심혈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고요. 아울러서 이 수소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육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이제 수소 전기분해 갖고 발생시키는 실험을 간략해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에 이제 쪽 산소 생기고 뭐 플러스 쪽에 수소 생기고 해가지고 반대인가요? 그렇죠. 반대죠. 그거의 역반응이죠. 역반이죠. 예, 그래갖고 결국에 물만 나온다, 이제 청정 에너지다 그래갖고 와 이거 최고 궁극의 에너지 아니냐, 청정 에너지 아니냐 이런 반응들 참 많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계속 점검하고 정책 수립하고 업계에서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런 것들 현실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번에는 홍성환 교수께 질문을 넘겨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 교수님께서 이 분야 관련해서 주창하시고 또 이런 것들 개발하고 내놓으셨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수소경제 로드맵 보시면서 느끼는 감회가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소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마디로 늦었지만 드디어 정부가 나섰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벌써 10년이나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수소경제 진입을 위해 가지고 국가의 비전과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확실하게
그 정책적 의지를 보였다는데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차관님께 잠깐 소개하셨습니다만은 이 수소 경제의 그 핵심 분야는 크게 이제 세 가지죠.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 운송하는 인프라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활용 측면이 되겠는데요. 이 정부 로드맵에 저는 이 구체성 그리고 명확성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수소 활용 분야에서는 아까 우리 차관님도 언급하셨지만은 세계 시장, 이 수소 전기차, 그리고 이제 전력, 전기 생산이겠죠. 세계 시장 점유율, 내수 수출을 포함해 가지고 1위라는 이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죠.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좀 이 정부의 그 정책 의지에 그 선언적 의미가 다분히 있다. 이제 그렇게 평하고 싶고요. 자, 이런 이제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이제 수소 생산을 해야 되는데 수소 생산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방법.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은 재생에너지에 의한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화석에너지에서 이 수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미래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이번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이 화석에너지 시대에서 이 재생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이 그레이 하이드로진, 회색 우리말로 하면 이제 회색 수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생에너지에서 수소를 만드는 것은 그린 하이드로진, 이렇게 이제 녹색 수소 이제 뭐 그런 개념인데 정부 로드맵에 하면 분명하게 이 그레이 하이드로진에서 그레이 하이드로진으로 옮긴다 하는 어떤 정책적인 선언을 분명히 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수소 저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이 가격 구조상 수소 가격 구조상 굉장히 비싼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석유화학 공장에서 이 수소를 만들 때 생산 가격이 킬로그램당 2,700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소비자 근처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천에서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2,700원짜리 킬로그램당 그걸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광주에 이렇게 옮긴다. 그러면은 그 가격이 7,500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로드맵상에 보면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압 용기라든가 트레일러 운송 수단을 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까지. 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한 1, 2년 전만 해도 과연 엄두를 못 냈습니다. 엄청난 인프라가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로드맵에서는 그런 과감한 그런 어떤 목표 제시를 했다 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수소 충전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이렇게 보급을 하게 되면 수소 충전소를 이렇게 설립을 해줘야 돼, 건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수소 충전소 우선 가격이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 20억, 30억이 듭니다. 네. 그게 굉장히 비싼 돈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싸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수소 충전소 보급 목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소 전기차 이 보급하고 아울러 가지고 제시했다는 점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민간 투자를 우리가 유도하고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 지속성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속성 또 신뢰성 그래야 이제 민간 기업이 믿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번 보면은 이 로드맵 발표하고 시지부지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사실 많이 있어 왔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정부 정책의 신뢰성 그리고 지속성 그걸 이제 강조하고 싶고 또 이게 또 정부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은 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수소 경제법 같은 것을 입법화해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앞서서 굉장히 의미 있고 좋게 평가하신다는 말씀 이후에 또 정부 정책과 또 바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또 차관께서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셨는데 일단 뭐 수소 경제법도 제정이 필요하고 컨트롤 타워 전담 기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요.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항상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속성 부분, 지속 가능하냐 이 부분 잠깐 말씀을 좀 듣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 수소경제 이제 이행이 중요하다는 우리 홍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로드맵을 내놓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이 로드맵이 착실하게 하나씩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우선 추진 체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추진위원회를 정부가 보안부처 관련 기관들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소경제진흥법을 금년 중에 국회와 협의해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바탕으로 관련되는 제도를 고치고 그다음에 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정 계획을 저희가 주기별로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수소를 이야기할 때 현대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수소 경제 사실상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께서도 얼마 전에 이제 전 세계에 달리는 수소차 넉 대 중 한 대, 그러니까 한 25% 정도 되는 그런 차를 만들겠다. 강한 의지를 천명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바라볼 때 이번 수소 경제 로드맵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로드맵이 저희 뭐 한두 회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을 하는 업체들이나 다른 모든 업체들 이제는 투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시그널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만 해도 국내에 그 차를 보급할 여건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차에서 만든 차 중에 국내에 먼저 출시를 안 하고 유럽에 먼저 출시한 차는 이 투싼 연료전차가 아마 최초였을 겁니다. 예. 그만큼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저희가 이제 작년 3월에 그 넥소 차를 이제 양산을 했는데 사실 저희 걱정이 되게 컸어요. 또 외국 시장만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국내에 또 충전소가 또 마련되지 않으면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봐야지 국내에는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넥소가 출시되고 이렇게 정부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요즘 좀 많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예. 뭐 이게 정당에 관계없이 정말 어떤 정당에 관계없이 이 에너지 문제에 관한하는 다 이제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고 이 국내 여건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를 많이 하던 부품 회사들이나 이런 시스템 회사들이 또 수소 시스템을 또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 또 속속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종 연행하면서 또 수소차를 갖다가 이제 추후에 양산하기 위한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작년에는 다이물러가 양산을 했고 또 새로 그 동경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또 도요타나 혼다가 또 새로운 차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같이 누가 한 업체가 그냥 하나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도 같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네. 부분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수소 경제에 대한 비전하고요. 또 관련 내용 함께 업계의 기대감 또 평가 좀 들어봤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만 수소 경제, 수소차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타 미국이나 일본 또 중국 등 선진국들이 앞서서 치고 나가는 부분, 우리가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느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는 향후 이런 수소 경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 현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세계 각국의 수소 경제, 이러한 현황들, 수소차 현황 좀 설명 좀 부탁드려볼까요? 예, 우선 그 수소 경제 분야 왜 국가가 주도해야 되느냐. 네. 이제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수소 경제는 사실 이 에너지 기술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또 친환경, 우리 뭐 미세먼지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슈는 이제 우리 화석 에너지 시대에서 재생 에너지 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수소는 이 재생 에너지 정책과
긴밀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실 넘어야 될 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은 가격 문제라든가 또 기술의 그 장벽 문제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기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초기 마켓을 좀 열어주고 그리고 또 이 인프라, 이 충전소 까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속도로 까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좀 이렇게 이니시에이션을 좀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러한 연유로 그 우리보다 조금 낫다는 이제 선진국, 미국, 일본, 이제 독일 중심의 그 EU에서는 이 국가 아젠다를 이미 설정해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경우는 이제 하이드로진 이니셔티브라는 어떤 정책 선언을 가지고 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또 각국의 그 정책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가장 제가 보기에 활발히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그리고 이제 독일 중심의 유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에너지 기술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가능성을 본 겁니다. 네. 일례가 이제 그 현대차가 해놓은 게 맞습니다만은 수소 전기차가 이제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 재생에너지하고 연계입니다. 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다 보면은 반드시 수소하고 같이 하게 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일본이나 이 독일에서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그 수소 경제가 재부상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자, 이제 중국입니다. 이게 후발주자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엄청난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그 차이나 하이드로진 이니셔티브를 또 선언하고 해서 이 중국도 우리가 저기 만만히 볼 건 아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 현대차가 있습니다만 수소 전기차를 우리가 양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수소 전기차 그리고 또 발전소도 저희가 한 50여 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스트림 쪽에는 그 정부의 보조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10여 년 우리가 정부가 솔직히 굉장히 무관심 이렇게 좀 지원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치킨 앤드 에그의 이슈죠. 예를 들어서 뭐 수소차를 먼저 해야 되느냐, 수소 충전소를 먼저 해야 되느냐. 수소차 입장에서는 충전소가 없는데 수소 충전소 입장에서는 차가 없는데 그 비싼 걸 뭐 만들어야 되냐. 이제 이런 이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저는 이번 정부의 그 로드맵 발표와 정책 의지로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본이나 뭐 EU 또 유럽 쪽이죠. 이쪽 독일을 중심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시작 출발은 우리가 먼저 했는데 뭐랄까요, 우리가 좀 정체된 게 없잖아 있었는데 그럼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야기에는 그 격차, 갭이 어느 정도 되는 보통 몇 년 뒤져 있다 뭐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활용 분야 쪽, 이 다운스트림 쪽은 우리가 아주 인류다. 초인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등이라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 저 1등에 버금가는. 네. 이제 그런데 이 업스트림 쪽은 솔직한 말이 지금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뒤처져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번 뭐 정부 로드맵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 그걸 보완하고 극복해야죠. 네, 하면 네.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자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교수님께서 중국이 가장 좀 긴장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냐 이런 표현할 정도로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출발이 늦다 이렇게 좀 많이 지적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수소 로드맵의 핵심은 결국 이제 수소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수소차를 2040년까지 앞서서 차관께서 설명하시기에도 620만 대 누적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 좀 업계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사무님,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얼마 전에 유럽에서 저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네. 유럽에서 이제 새로운 연비 규제가 나왔어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5년 연비 규제가 차가 1km 달릴 때 135g의 이산화탄소를 허용합니다. 그거 이상 130g, 그 이상 나오면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130g이 2020
2020년 그리고 이게 내년이죠. 내년부터 얼마가 되냐면 95g이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연비를 27%를 갖다가 5년 만에 더 좋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20년에 끝나느냐? 25년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81g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95g에 15%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몇 그램 이산화탄소 하니까 잘 안 잘안 와닿는데 와닿죠? 얼마를 달려야 그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1km 달릴 때 예. 나오는 양이에요. 이걸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연료를 조금 쓰고 많이 가야 되고 CO2를 발생시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2030년이 또 확정이 돼 있습니다. 2030년이 59g이에요. 예. 2020년 대비 37.5%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2040년이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 예상에는 한 30g 정도 이하로 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연기관 가지고는 기술적으로 30g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배터리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 차를 뭐 믹스해서 기업 평균 연비가 이 30g 정도로 2040년에는 내려와야 되는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비율이 뭐 연립방정식 같은 거 조금 풀어보면 나오지만 상당한 비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0년은 모르겠지만 만약 40년이 되는 이 시점에 되면은 저희가 법적인 그 연비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늦지 않게 가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마련해 준 이런 로드맵이 우리가 거기에 뒤치지 않게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홍성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료전지 시작할 때 홍성환 교수님이 연료전지 대부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2005년에 이런 로드맵도 만들었고 제가 중국에 홍성환 단장님께서 그때 한중 기술기류 포럼이 있었어요. 연료전지. 예. 그래서 그때 따라가서 홍성환 교수님께서 대련연구소도 저희가 전학도 하게 해주셨는데 중국이 늦은 게 아니에요. 중국은 1970년대부터 연료전지를 연구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주선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료전지가 없었는데 중국은 독자적으로 연료전지 있었고 이미 버스를 개발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2005년 당시에 충격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기술 개발했는데 중국이 어떤 정책적으로 약간 좀 늦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중국 전략은 모든 거를 독자적으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촉매 모든 게 기술이 떨어져도 독자적으로 하겠다. 오히려 그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좋은 기술을 빨리 배우자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지금 현재 있는데 중국은 그 당시에 그 전략을 갖고 있으면 좀 늦은 것 같고 근데 지금 중국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거를 가능하면 제휴하고 사오자라는 전략으로 바뀌었거든요. 독자 개발에서 이제 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내가 혼자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선진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자 해서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거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중국은 또 정부 의지가 관철되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오히려 지금 이게 없었으면은 오히려 중국보다도 이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정부 로드맵하고 해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뭐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수소차, 수소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비교 대상 항상 등장하는 게 전기차인데요. 전기차, 글로벌 브랜드들이 전기차 생산을 이제 확대를 하면서 전기차 시대가 열린 것 아니냐. 또 우리 전기차 또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모터쇼 같은 거에서 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수소 경제에 좀 더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실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 전기차도 지금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지난해 말에 발표했던 자동차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가 여전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소 자동차가 승용차가 6만 5천 대, 버스가 2천 대에서 6만 7천 대를 지금 누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2년에 전기차의 누적 보급 목표 대수는 43만 대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필요한 그 충전기의 개수도 현재 3,800개소에서 2022년에는 10,000개소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시내에서 접할 수 있는 주유소 개수가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예. 거의 주유소와 유사한 숫자 정도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단거리 소형차라면 수소차는 장거리 대형차 위주로 아마 역할 분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수소차를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또 수소차는 수소차대로의 역할을 찾아가면서 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딩을 주차장을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전기 충전소들 많이 확충이 돼 있고 거리 다니다 보면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수소는 좀 보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정부가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이제 수소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정부에서는 뭐 전기차도 또 수소와 함께 이제 균형감이 있는 발전 또 이런 어떤 시스템 또 환경 만들어 간다고 하니까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전 시간, 뭐 비용이라든가 운행 거리 등 뭐 전기차랑 수소차는 계속해서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중에서 길게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경쟁력이 있고 우리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가 정부 정책이라든가 환경을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업계 이야기도 들어보겠는데요. 김상무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승용 분야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서로 수소차하고 전기차랑 경쟁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의 그 에너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앞으로 그 친환경적인 파워트레인으로 간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배터리랑 연료전지 두 개라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장거리 쪽에 가면은 그리고 우리가 차가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무겁고 장거리를 가야 되는 차가 있는데 이런 거는 배터리를 많이 실으면 차가 많이 무거워져요. 네. 그리고 충전 시간이 승용차보다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야는 확실히 수소차가 더 경쟁력이 있다. 저희가 요즘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디젤을 갖다가 이제 그 도심 제한을 금지하면서 유럽이나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요구가 수소 트럭을 좀 개발해 달라. 네네. 이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다른 뭐 기차라든지 뭐 다른 커지는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수소차가 좀 유리하다. 그리고 저희가 가격을 비교해 봐도 큰 차 장거리를 가려면 배터리는 거기에 비해서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배터리를. 근데 수소차는 수소 탱크만 더 많이 넣어주면 되거든요. 네. 연료잔지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가격 상승률로 볼 때 큰 차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수소차가 좀 유리하고 작은 차에서는 배터리차가 더 유리하고 또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 배터리에서 충반전만 하면서 가는 게 효율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뭐 그리고 기사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요. 뭐 현대 기아차는 뭐 연료전지를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데 네. 안 그렇습니다. 전기차 양산한 대수가 훨씬 많고요. 예. 전기차 모델도 훨씬 많고요. 지금은 오히려 아까 정차관님께서 말씀하듯이 배터리는 레벨에 도착을 했는데 네. 연료전지는 아직도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의 시장을 볼 때 연료전지하고 그 전기차가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또 오히려 요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도하면 더 앞으로 미래의 우리 뭐 산업 전망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수소를 좀 더 키워주십사. 아직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800대 나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예. 많이 하겠지만 아직까지 전기차에 비하면 인프라 측면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의 로드맵 또 현대차의 비전을 보면 계획대로만 된다면 또 갈 길이 많고 또 시장 무궁하지 않나 싶은데 핵심 성장 동력이 되려면 역시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앞서서 이제 뭐 우리 전문가분들 또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에도 우리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고 또 당연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술력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현 상무님 어떻습니까? 네. 물론 좋다고 하시겠지요. 아니요, 좋다고 하는 게 참 쑥스러운데요. 예. 쑥스럽고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단지 저희가 지금 집중하려는 거는 승용차용의 내구나 이런 수준은 만족합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요구가 많이 오는 게 트럭하고 버스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의 내구를 맞추지는 못해요, 아직.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승용차 중심으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내연기관 차에 해당하는 내구만큼을 따라가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원가가 좀 높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해서 일반 소비자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오는 거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소차 이제 인프라 기술력은 최고치에 올라와 있다. 이거는 자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업계라든가 정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인프라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뭐 충전소 하나 보기 쉽지 않고 저장 또 운송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갈 길이 먼데 이런 인프라 구축은 단연 앞서서도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기업, 민간의 힘으로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정책과 함께 투자,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절대적으로 충전소 부족, 또 각종 규제 이런 것들 하기 쉽지 않다. 물론 이제 정부가 샌드박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게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지적들 이어지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소를 해 나갈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생기는 걸림돌들 여러 가지 정부의 해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은 결국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예, 충전소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2017년도에 수소차가 한 170여 대에서 2018년도에는 800여 대로 이제 늘었고요. 금년에는 4,000여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에 누적 보급 대수가 6만 7천 대까지 다다르게 되면 반드시 충전소의 확충이 필요하고요. 또 금년에 서울 지역에 시범적으로 택시 운행이 시작이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7대 도시에서 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소의 보급 확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충전소의 개수는 전국적으로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충전소 개수를 86기까지 올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는 310개소, 그 다음에 2040년에는 1200개소까지 지금 충전소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늘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일정 기간 충전소 운영, 설치와 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각종 규제, 를 어떻게 돌파하도록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설치와 가동상의 어떤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이 이 수소 충전소의 설치 단계, 운영 단계에서 일정 부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한 60% 이상까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계부처와 설치 단계에서의 이 한 50% 가까이의 설치비 보전은 거의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운영 단계까지 보조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규모에 도달할 때까지는 수소 충전소의 운영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충전소 확산의 걸림돌이 있는 규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금년 1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 법의 내용은 새로운 산업에서 신제품 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 규제가 문제가 된다면 규제를 임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제도를 활용해서 충전소가 도심지 그리고 LPG 충전소와 같이 여유 부지가 있는 그런 장소들에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이 수소차를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를 최대한 늘려가는데 정책적 영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이게 충전소 이렇게 접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라면 더욱더 수소 경제, 또 수소차 환경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 또 우리 정부에서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또 지켜보면 조만간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소하게 되면 저희가 또 계속해서 어려서부터인가요? 이제 수소 폭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이라든가 또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걸 또 접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지금 현재 택시도 이제 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쉽게 가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수소에 대한 폭발 우려, 걱정들이 적지 않은데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모님, 진짜 이게 폭발 우려 없는 건가요? 예전에 어떤 기자분이 저희가 한 2004년 정도에 저희 연구소를 찾아오셔가지고 네. 이게 핵폭탄 아니냐, 수소폭탄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겠다. 내가 그럼 수소탄 한 30개 갖고 있다 여기. 예.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쉬우면은 뭐 어려운 게 없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모든 에너지는 폭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폭발을 왜냐면은 에너지원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냥 열만 얻겠다 그러면 태우지만 예. 내연기관도 가솔린이나 디젤을 넣고 태워야 해서 폭발력이 있어야지 저희가 동력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수소는 그렇게 폭발력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자동차 업계에서도 수소를 엔진에 넣어서 태워서 가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소 엔진도 많이 개발을 했었지만 워낙 폭발력이 작아서 거기다가 공기를 과급해서 넣고 그걸 태워서 열을 내서
부피를 팽창시켜서 이제 했는데 이제는 거의 이런 기술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연료전지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 쓰고 있고요. 그 터미네이터 3인가요? 보면은 아놀드 슈바르츠네거가 심장에서 이렇게 딱 연료전지 퓨얼셀 하면서 뒤로 딱 던지면 팍 터지잖아요. 터지죠, 예. 연료전지는 절대 안 터집니다. 왜냐면 네. 그 안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연료전지는 에너지 변환 장치지 에너지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문제고 예, 또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저 교수님의 활약을 기다렸습니다. 두 예. 가지만 이렇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네. 첫째 그 수소는요 LPG보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저 택시에 그 LPG 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소는 제일 가벼운 분자입니다. 지구상에서 예. 이 분자량이 2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프로판 그 LPG는 분자량이 36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기 분자량은 29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스가 우리가 이게 리크가 있다고 그러면은 LPG는 퍼지죠.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그래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소는 15배가 가볍기 때문에 이 저기 탱크에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가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기에 성냥불을 붙이면은 불꽃이 이렇게 뽀로록 올라갑니다. 터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 요 그렇죠. 정도 되고 만다는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LPG보다 안전하다. 폭발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여기서 아니- 지금 나오시는 게 예.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그게 아주 쉬운 편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걱정을 해야죠. 네. 그렇긴 하지만은 그 신문지상에 나는 것처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는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수소 자동차나 연료전지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설비들이 충분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관련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관련되는 법도 저희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것인데 많은 나라들이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고 데이터를 서로 축적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 수소가 안전하다는 안전한 연료원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같이 공동 노력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너지 분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에는 뭐 수소 연료 전지 사업 단장을 맡으셔서 아까도 설명들을 좀 해주셨죠. 홍 교수님께 여쭤볼 텐데 연료 전지가 다른 재생 에너지랑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예, 제가 그 수소 연료전지 별명이 약장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2, 3분 이 수소 연료전지 약장사. 저도 아까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예. 그 우선 연료전지 장점 뭐 굉장히 많죠. 그 첫째는 효율이 좋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료전지라는 게 이제 수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화학 반응에서 직접 전기로 만들어준 디바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제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효율이 그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한 2배 이상 효율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를 그만큼 적게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소를 이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환경 친화적이다. 물론 이제 수소를 만들 때 또 이렇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생 에너지하고 연계된다고 그러면 진짜 이건 무공해죠. 그리고 완전히 탄소도 없고 저탄소 온실가스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고 네. 그래서 이제 환경 친화적이다. 미세먼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모듈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어도 효율에 어떤 희생이 없어요. 네. 이 송배전 문제 때문에 분산 전원이거든요. 이 가장 적합한 기술이 이 연료전지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은 이 물과 이렇게 산소가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화학 반응을 시킬 때 전기도 나오지만 열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나 가정에 연료전지를 설치해서 전기를 쓴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열을 우리가 난방도 쓰고 냉방도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약장사 마지막인데. 네. 재생에너지하고 연계된다는 거.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뭐 이렇게 무한한 수소 그랬는데 네. 그것은 무한한 물입니다. 물에서 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 잘 파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정부에서도 뭐 2030년 뭐 이렇게 발전량의 20%까지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3020과 연료전지 발전 같이 뭐 따로 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차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나요? 따로 가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업계에서는 한 2025년 정도면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중소형 가스터빈 발전소 수준의 그런 효율과 비용 수준을 맞출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도의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연료전지의 역할은 대단히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의 생산과 소비의 패턴을 보면 임해 지역에서 석탄이나 원자력과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통해서 대용량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장거리로 또 고전압의 송전소를 건설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그 높아짐, 그 다음에 또 이 송전설로 건설에 따른 지역의 수용성의 문제 등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전력의 생산과 소비 방식은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분산형 전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분산형 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수소 연료전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가정이나 건물용에도 이러한 뭐 연료전지 발전 구상 밝히신 바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도 내가 쓰는 뭐 여러 가지 열원, 또 에너지, 뭐 난방 이런 것도 다 수소로 대체되는 거다. 이런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설치를 좀 유도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차관님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가정과 건물용의 경우에도 이제 소형 수소 연료전지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그쪽 분야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30년에 일본 전역에 한 530만 가구 정도의 소형 연료전지를 가정에 보급을 해서 그걸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소형 연료전지 분야는 조금 기술이 좀 뒤처져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빨리 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아서 저희가 가정과 상업용 건물 그리고 공공기관에도 이런 소형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열을 생산하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도 이제 뭐 대규모 연료전지 생산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제품이나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려 볼까요? 이게 현대자동차의 자동차에만 쓰인다 그러면 굉장히 사용 용도가 제한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가지는 이거죠. 뭐 기차, 뭐 선박, 트럭 이런 다양한 활용 분야에 뭐 나중에 저희가 충분한 내구를 확보한다 그러면 발전용으로도 쓰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그러면은 우리만 이 시스템을 자동차에 넣을 거냐? 다른 OEM도 필요하면은 우리도 시스템 사업을 하자. 예.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제 모터나 뭐 이런 전기 모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처음에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시작을 했어도 점점 더 부품 업체들이 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품 업체들은 여러 OEM을 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을 저희 차나 트럭에다 넣는 것만 아니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디든지 제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수소차, 뭐 가정용, 발전용, 여러 가지 뭐 연료 전지, 또 여러 가지 승용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들, 여러 가지 비전들, 전망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수소를 어떻게 좀 확보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렇게 앞으로도 수소 경제가 우리 경제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좀 많은 양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이게 수소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수소를 현재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석유화학 공정에서 원유나 납사를 이제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라는 게 있고요. 그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는 설비 기준으로 한 190만 톤, 그다음에 생산 기준 한 160만 톤 정도의 부생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현재 남아도는 부생수가 한 5만 톤 가까이 되는데 네. 그게 약 한 25만 대 정도의 수소차의
대한 1년 동안의 수소 연료 공급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수행 수소에 남는 물량으로도 초기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준비 물량으로 충분하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수소 생산 방법은 LNG나 LPG 같은 그런 연료를 분해해서 또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지금 LNG 천연가스 공급 기반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 배관망이 한 5,000km, 그다음에 소매 배관망이 한 45,000km 가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LNG를 추출해서 뽑아서 거기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생산 거점을 만들기가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추출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나왔던 생산된 전기를 이 물분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수소로 전환해서 저장하는 이런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이 이제 소위 그린 수소를 하는 것인데, 네. 앞으로 점차 이 추출 방식이나 부생 수소의 비중을 줄이고 그린 수소 혹은 해외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수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수소 공급 방식을 전환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물을 분해해서 얻는 청정 방식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또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뭐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인지 이 부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우리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한계 때문에 아직까지 바로 청정 수소를 못 넘어가는 건가요? 가격인데요. 결국 우선 가격인가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수전의 기술은 이제 뭐 쉽게 얘기 드리면 그런 겁니다. 이 물이 굉장히 안전한 화합물이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주면은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가 되는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는 이 사용되는 전기 가격이 수소보다 비싸거든요. 예. 이게 경제성과 실용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사용되는 전기를 우리가 석탄에서 만들다 그러면은 전혀 친환경적이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수전에는 지금 이게 아니고 정부가 말하는 이제 로드맵상에서의 수전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잠깐 언급했듯이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계되는 수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잉여전기라고 좀 그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잉여전기라고 그러면은 그러한 전기를 가지고 그 저장 수단으로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자연 에너지에서 전기 만들고 그리고 그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쓰고 다시 또 우리가 연료전지나 차를 쓰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그 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수전의 기술은 기존 기술은 다 있습니다. 이거 교과서에 있는 기술입니다, 사실. 네. 그러나 다만 이제 이 재생에너지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수전해를 도입을 할 때에는 대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전의 설비를 대형화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로드맵상에서도 개발하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결국 관건이 되는 가격을 낮추려면 뭐 어떤 게 가장 핵심 요소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늘리고, 네. 그리고 늘리면서 또 이제 잉여전기를 아까 우리가 많이 말씀하신 이렇게 잉여 축적을 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전의 설비를 대형화해가지고 네. 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그런 것을 실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이제 그런 연구 개발 실증 사업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정부하고 또 기업체분 나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 또 수렴 의견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앞서서도 이제 수소 이야기할 때 청정, 깨끗한 에너지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뭐 최근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목들 괜찮은지 모르시겠는데 저도 지금 계속해서 목 문제로 고생을 좀 적지 않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최근 대통령께서도 워낙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 뭐 대응, 대책 내놔라 이렇게 뭐 요구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정부가 수소 결국 에너지를 활용을 하면 이러한 부분도 좀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해소될 수 있는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이 미세먼지 해결에 좀 많은 역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원리적으로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아니면 발전을 하려면 결국 이제 수소와 공기의 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연료전지 내로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공기의 이 여과 과정을 거쳐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대도시에 있는 시내버스를 수소 연료전지 버스로 바꾸고 또 특히 이제 2021년부터는 시내에서 많이 보시는 경찰 버스를 한 820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연차별로 해서 전량 수소 버스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시기에 이제 경찰 버스가 주차해 있으면서 계속 그 시동을 걸어놓는 상태에서 이제 매연이 배출되는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수소 버스는 거꾸로 이걸 시동을 걸고 이 엔진을 가동하면 공기를 청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세먼지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련 데이터를 지금 모아보고 있는데 대략 집계한 거에 따르면 2040년에 저희가 290만 대 정도의 수소 자동차가 보급이 되면 전체 수송용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한 6% 정도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에서의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감안하면 그보다 더 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저희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라든가 뭐 공기, 청정, 환경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쪼록 제 목 상태도 좀 많이 나아질 수 있도록 좀 수소가 좀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2030 수소차 연료전지 점유율 우리 세계 1위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다니고 계시고 수소차 홍보대사, 자칫 뭐 수소 대통령을 할 정도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면서 관련 행보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신데요. 업계 입장에서 이런 거 보기 위해서 볼 때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이러한 부분만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차관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 좀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저희가 뭐 이때까지 뭐 이런 걸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거 왔는데 제가 사실은 뭐 어떤 이런 수소 로드맵에 네. 더 뭐 추가를 해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좀 다른 면에 볼 때 저희가 이런 개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인재가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돈이 있고 뭐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교수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좀 얘기하는 게 기초과학을 좀 제대로 배우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뜬다 그러면 이 산업은 왔다 갔다 해도 교육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네. 뭐 연료전지 뭐 특화 뭐 과를 만든다 그러면 하이엔드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화학, 물리 이런 수학 이런 기초 분야가 굉장히 강해야 어떤 새로운 진짜 창조적인 거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에서도 어떤 연구 개발을 하지만 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꾸준하게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뭐 산업부나 이렇게 뭐 과기부에서 좀 꾸준한 지원, 이거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정말 몇십 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풍토를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사람을 뽑아서 쓸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요? 교육부랑 이야기를 해야 되네.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그 예. 금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계획을 보고할 때 네. 가장 중심적으로 저희 보고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래 필요한 인력의 양성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 그래서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 공학한림원 같은 이런 전문기관과 함께 저희가 미래 시대에 필요한 공학 교육을 어떻게 공학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낼 거냐, 어떤 교과 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냐 같은 부분들을 갖다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공학 교육 혁신을 좀 만들어내는 방안을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교육부만의 업무도 아니고 우리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고 또 관계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개선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소, 뭐 생산부터 저장, 운송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정부의 R&D 지원, 이렇게 구상, 로드맵 밝혔습니다. 우리 학계에서 보기에는 이 부분은 정말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엄청난 또 투자가 필요한데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 가장 가려운 부분 어디라고 보시나요? R&D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 분야를 이렇게 커버해주고 또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R&D 실증을 총괄하는 또 우리가 범부처적으로 뭐 산자부, 뭐 교육부, 또 뭐 과학기술부, 뭐 환경부, 국토부 이게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예.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특히 R&D 분야는. 그래서 이게 중복이라든가 이제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R&D 그 수소 경제에 관련된 R&D와 실증을 총괄하는 어떤 그
옛날 제가 사업단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예. 걸 한번 다시 재현하면 어떨까.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네. 사업단장 잘못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네. 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 인프라 분야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예. 가속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소 경제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프라 또 R&D 지금 여러 말씀하신 지원책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또 참여 또 수소에 대한 이해가 가장 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승일 차관께 우리 국민들 또 사용자 여러분들, 소비자 여러분들께 당부사항, 요청할 만한 사항들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수소경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를 감안했을 때 현재 저희가 준비를 소홀히 할 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있고 아직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기업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극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이런 길을 저희가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저희가 퍼스트 무버로서의 어떤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이후에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갈 만한 그런 미래의 유망 분야로서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수소경제의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강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아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첫걸음을 일단 내딛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부 현황, 또 여러 가지 과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1차관,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 홍승환 석좌 교수, 또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 김세훈 상무, 오늘 이렇게 세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1세기 꿈의 연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한 자동차 시대, 또 수소를 활용한 경제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미래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으로서 또 정부와 기업 등 민간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모멘텀, 또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 또 학계에 주어진 책무와 과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침체된 우리 국내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또 수소차 보급이 4차 산업혁명의 총알로서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 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출발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집 무한에너지 수소시대가 온다. 1시간여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담 완료 시 최신 디자인과 기술,